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 거버넌스입니다. 가트 체제에서 WTO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한 내용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무역의 성장과 무역 거버넌스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은 성장했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새로운 경제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1950년대부터 2013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역 양은 거의 300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1970년대 기준 무역 수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60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가트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개발도상국 또는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만 여기에 가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 차츰차츰 가트 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창설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협정이었던 단계에서 이제 WTO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기구 형태로 바뀐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160여 개 국가가 가입했고 24개 국가가 옥저버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트의 목적은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을 서로 합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94년까지 총 8차례의 다자간 협상, 우리가 그것을 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자간 협상이 있어 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었기 때문에 공식 기구가 아니라 협상을 위해서 있었던 모임이었기 때문에 투표나 아니면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먼저 합의를 본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또 연합하고 또 확장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양자 간에 먼저 이루어지고 다시 다자간 합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절 절차가 있었지만 거의 결정 사항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것이 발효되거나 그렇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 유럽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의제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9년에는 도쿄에서 열린 도쿄 라운드가 있었었고 여기서는 저개발국에 대한 더 진전된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결정되게 되고 정부 조달 그리고 기술 장벽 및 표준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에 관한 법규와 보조금 철폐 이런 것들도 합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거의 이전과 비교했을 때 1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에서 평균 36% 정도의 관세가 인하가 협의됐었다라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화되었던 보호주의 움직임 그 자체를 크게 누그러뜨리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차 우루과이 라운드인데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제 타결된 내용입니다. 모든 품목을 다룬 400쪽짜리 분량의 아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합의문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지적재산권 그리고 농산물도 여기에 자유무역의 또 대상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사실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국의 농업 영역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또 보호 정책과 또는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까다로운 이슈 중 하나였었는데요. 미국은 농산물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공동농업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보조금을 또 지원하는 보호 정책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국제무역 레짐의 규칙을 마련하게 되고 또 회원국 간의 무역 진대가 되는 것이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창설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중요한 영향력을 받았었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서
이제 UR 표현되죠. 오르가이 라운드, 이제 밀실 협상 규탄, 국회 비준 저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계화의 물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다. 자유무역의 흐름은 이제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가트 체제를 대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TO는 역사상 최초의 무역 관련 공식 기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만들게 되고 또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츠라고 하는 이제 라는 형식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은 서비스 산업과 지적재산권 부분을 따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계무역기구라는 구조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것이 분쟁 해결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O는 강요회의와 또 일반 이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요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매 2년마다 한 차례 이상씩 회의를 하게 되고요. 일반 이사회에서는 매년 여러 차례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여서 또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요회의와 또 일반 이사회가 있다는 것은 가트 이전의 체제에 없었던 어떤 정치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에서 그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국가 1표제로 의사결정은 대체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회원국 모두가 동의안을 발의하고 의견을 제안하고 철회의 합의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1국가 1표제라고 하여도 결국에는 협상력이라는 그 자체는 각 국가의 시장 규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자국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제 WTO 회의가 진행될 경우에 왜냐하면 1국가 1표제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사안을 옮기거나 또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가능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협을 놓거나 약소국의 아젠다를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형식으로도 또 강대국의 힘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소국들의 연합도 만들게 되는데요. 또 G90이라는 이런 형태의 90개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WTO는 하나의 또 정치의 장으로서 또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WTO 자체에 제한적인 권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뭐 무역 분쟁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다 해결을 내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총장은 의제 선정에 관여할 수가 없고 분쟁 조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가트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요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국제 무역에 대한 분석,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특정 문제에 접근의 전략을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또 제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강대국은 자국의 무역 정책을 국가 간 기구 WTO의 결정에 맡기려 하지 않는 이런 개별 강대국들의 국익 추구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또 2013년 개발도상국 사무총장 개발도상국에서 이 WTO 사무총장이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WTO 안에는 이제 무역 정책 검토 제도와 또 분쟁 조정 기구 DSU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역 정책 검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보고물을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무역 활동에 대해서 또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무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또 무역 규제에 관련된 입안과 관련된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이러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바로 분쟁 조정 기구입니다. 국제 중재 기구 중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기구가 되었는데요. 무역 분쟁에 관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쟁 해결 기구
B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구와 조정 기구는 다르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쟁 해결 기구는 외교적 노력을 모색해도 여의치 않을 경우 당사국들이 인정한 3명의 전문가가 함께 구성이 되어서 특별 패널로 구성되어서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소 기구가 있는데요. 상소를 위로 올린다는 것이죠. 이제 상설 기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패널 보고서, 앞서서 이렇게 특별 구성을 되었는데 패널에 대한 보고서겠죠. 이 패널 보고서에 대한 항소를 심의하는 상소기구가 있고 7명의 상임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DSB, 분쟁 해결 기구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권고안 그 자체는 반드시 이렇게 의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행 패널이 있습니다. 이행 패널은 결정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쟁 조정 기구의 대부분 분쟁은 미국과 EU나 또 미국과 또 중국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소송 관련해서 이제 정보 소집, 소송 비용의 어떤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오늘날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미국이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의 결과물과 생산의 과정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 과정을 빌미로 그 해당 상품의 수입을 막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분쟁이 또 미국과 EU 간의 소고기 분쟁입니다. 소고기는 사실 미국의 주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입니다. 1989년 EU에서는 미국에서 또 GMO 사료를 먹인 또 소고기를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GMO라는 것은 유전자 조작 관련된 이 사료들이죠. 그 GMO 사료들을 먹인 소고기 그런 내용들을 금지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복 조치로 연간 1억 1680만 달러에 관한 이제 수입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제 EU에서 이제 수정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WTO 그 자체에서는 이러한 EU의 접근 방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EU의 수정안 그 자체가 WTO의 규정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측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높은 안전 기준치 또는 환경 기준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간단한 지역 무역 협정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예전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노력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 정책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분야 중에 하나는 지적재산권 문제, 서비스 무역 문제, 또 정보 조달 문제, 농업 보조금 이슈 등이 있습니다. 1994년 트립스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그 자체도 이제 무역 시스템 안에서 이제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언급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많은 국가들과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위조품 시장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습니다. 특허 등록 상표 또는 산업 디자인 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안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그 과정 절차는 아직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또 개혁이 되겠죠. 미국과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트립스나 WTO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객에 그것이 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제약회사 또는 뭐 치료제, 에이즈 이런 치료제
또 항종양 치료제 등 값싼 복제약 공급의 지적재산권 조항들이 이제 언급되게 되면서 이제 저항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논의가 있었던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아주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아주 위급한 대유행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이자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제약회사들의 이 특허권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쟁으로 나타났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 무역이 증대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4년에는 이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해양 운송, 은행, 관광 산업, 법무, 교육, 상수도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에 대해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흐름을 살펴보면 글로벌 무역 체제가 확대되는 과정 가운데 WTO의 협상 그 자체가 더욱더 복잡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TO가 있었던 이제 도하에서 열린 라운드 협상에서는 기존의 무역 체계 확대를 목표로 무역 협상을 했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가 이제 두 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미국, 일본, EU 한 팀으로, 그리고 G20 국가들, 나머지 G20 국가들, 그리고 신흥 국가들이 모여서 또 한 팀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또 대립되었었던 것은 이제 농업 부분인데요. 선진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보조금 주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또 언급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농업 보조금을 철폐하겠다, 철폐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대신에 현재 상태를 동결하겠다, 계속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더 올리지 않고 그렇게 동결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와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 보조금을 철폐하지 않으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가난한 농민들을 향해서 특별 긴급 관세를 추진하겠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또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도하 라운드는 협상이 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결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미국 서구 중심의 어떤 흐름들과 또 이런 예외주의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또 WTO의 모습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다른 국가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발리 회의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식량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곡물들에 대해서 10% WTO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 1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난한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곡물을 비축하는 행위에는 괜찮다,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역 촉진 협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발리 협정이 추진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61개의 많은 국가들이 한 뜻을 모으는데 합의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비슷한 또 오랫동안 교류 역사가 있었던 지역 무역 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 이런 형식으로 계속 그것의 중요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의 국가들끼리 비교적 빨리 또 협의하고 결정하고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영역은 빈곤, 기아, 국제개발에 관한 영역입니다. 국제개발학 또는 이런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인데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상대적 빈곤, 이런 표현들도 왕왕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이후에 지구 거버넌스 제도들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전 세계로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내부에서 국가들 사이에서 또 불평등 수준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발전 국가들에 대해서 또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 특히 환율 부분에서 국제 통화 부분에서 어렵게 되었을 때 IMF에서 대출해주게 되면서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전 세계가 이제 신자유주의적 이 시스템, 경제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빈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빈곤을 바라보는 주류적인 시각은 결국에는 돈이 없는 것이죠. 또 실업한 상태, 저고용 관련, 또 경제적 상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빈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시장주의적 방법을 채택해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주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대해서 빈곤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대안적인 사고를 제안하는 그룹들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또 영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공동체 간의 유대가 이제 부족해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런 공동 자원의 이용 가능성 등의 요소, 이런 부분들을 또 다 고려해서 빈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된다라는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빈곤이 있다면, 이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점은 결국에는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렇게 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구조들, 환경들, 그런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NDP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소득 빈곤과 인간 빈곤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었던 이 주류적인 시간을 담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재화와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인간 빈곤이라는 것은 광의의 빈곤을 의미하겠죠. 또 물질적 만족 이외에도 발언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독립성, 권력, 이런 것에 대한 결핍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돼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 관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빈곤 접근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론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정확한 통계를 수립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의 국가의 능력으로도 평가하기도 하고요. 세계은행은 2015년 최저 빈곤선을 하루 1.9달러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축에 추가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1.5달러에서 1.9달러로 올랐으니까 지구 빈곤 인구는 10억 명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화로 인하여서 복잡성이 더욱더 증대되게 되고 불안정한 노동수의 수가 더욱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 수준을 측정하는 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식량을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국제연합 또 그리고 또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투입 산출 모델로 기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입 얼마나 먹는가, 산출 또 그것의 결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식량, 칼로리 투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체중, 또 건강한 신체 활동, 산출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행태적 관점에서 기아를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기아의 서로 다른 측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적 측면, 또 생산력의 측면, 또 고통의 측면,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고, 기근은 예외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기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 현상이지만, 기아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자연적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인데요. 멜서스라고 하는 인구학자에 의해서
많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인구론, 그가 설명했었던 1798년작이었던 인구론에 따르면 식량 생산의 기술 이 양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가용 식량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이 생산되는 것에 비해서 과잉 인구가 그 자체가 기아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 자연적 설명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또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 중심적 설명입니다. 권리 부여, 인파워먼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분배의 관점에서 기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계농업기구에 따르면 인구 증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식량이 모든 사람에게 또 하루 3,600칼로리 충분히 먹는 것이죠. 제공할 수 있는 곡물은 충분하다. 기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곡물들이 동물의 사료로 또 육류 소비로 바이오매스 이런 연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식량이 어떻게 접근이 또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용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부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했었던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또 인도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이나 또 이런 발전 경제학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기근은 1인당 식량 가용 수준에 큰 하락이 없을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일부 기근은 결국에는 식량 가용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도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기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굶느냐 또는 먹느냐 여부는 식량의 양보다 그 식량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권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중심적 설명을 한층 더 끌어올린 어,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마르티아 센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또 링크를 통하여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구화의 과정과 기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클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식량 공급과 식량 접근은 점차 지구적으로 조직되고 다국적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굿맨과 레드 클리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시장을 겨냥한 현금 작물을 생산하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또 전통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도시에 이주하게 되고 또 식량의 소비가 소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 또 농업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 미국에서 대국적 기업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 국가들에서 이제 대규모 농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는 세계의 농장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발전국의 식량 부족과 항구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렇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농장은 있지만 그 농업 생산물이 대부분 또 북반구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또 개발, 디벨로먼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발전에 관한 개념은 반드시 일련의 특정 사회, 전체적 원칙과 규범,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바뀐다는 것인데 더 좋은 상태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접근법입니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근대화 이론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제한적 자유주의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이전의 경제 체제의 흐름인데요. 1979년 또 오일 쇼크나 또 미국, 영국의 이자율이 대폭 상승하게 되면서 더욱더 신자유주의 정책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 소련이 해체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의 흐름들은 워싱턴 컨센서스로 이제 최후의 경제 모델로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근대화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미국의 어떤 영미식 이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또 동참하는 것, 또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발전 모델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도 존재합니다. 대안적 접근법이라는 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빈곤 수준이 높은 상태로 있게 되고 발전의 영역에서 권리 부여와 분배 부분에 집중하는 인권의 영역으로 또 확장되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권이라는 하나의 또 인권으로서 이해되는 것이죠. 빈곤은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부재한 상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개인의 어떤 영적, 사회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빈곤의 문제를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의 문제, 정치적 권리 부여, 참여 또는 다수의 실질적인 자결권을 가지는 것, 공동자원의 보호, 문화 보존, 빈곤층의 또 친화적, 빈곤층 친화적, 또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 포용 성장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안적인 발전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각한 소득 불균형이 있을 때 또 지구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 불균형 문제를 또 분배의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또 분배 문제 해결을 성장보다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또 유명한 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성공은 가난한 어처런 삶의 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비판적 사고법 이런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사회운동과 대안적 관점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성운동, 평화운동, 민주화운동, 또 녹색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이 발전에 대한 다양한 포지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전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접근법은 다그 함마르세드 재단에서 또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이 대안적 개념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안적 개념은 물질적 또 비물질적 필요에 필요지향적이며 또 내생적이고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생적이고 인간, 자연적, 문화적 자원의 관점에서 자립적이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 사회, 젠더, 권력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에 또 기초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또 이 과정들이 또 대안적 발전 개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인권이라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저항을 계속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불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정치 운동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랍의 봄도 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이 경제, 사회적 배경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촉발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또 비정부기구 포럼이 열렸을 때 그때 대안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대안선언에서는 또 공동체적 참여, 또 역량 강화, 평등, 자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 그러면 전통적인 이 근대화론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포지션들을 더욱더 통합적으로
또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또 이제 새천년 발전 목표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도 하고요. 2000년, 새천년이 돌아되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발전 목표를 만들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1990년대 수치의 절반으로 2015년까지 줄이자. 또는 여성, 남성, 청년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고용 달성을 만들어내자. 곤전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1990년대 수치의 절반으로 2015년까지 만들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류 발전의 개념에서, 주류 발전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죠.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더욱더 유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루틀란트 위원회와 국제연합의 환경발전회의,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라는 것이 하나의 대세로, 하나의 또 구체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MDG, 새천년 발전 목표가 2015년까지 벌이는 캠페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15년이 지난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또 세대 간의 평등,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게 있고, 참여, 역량 강화, 이런 영역들이 어떤 유행어처럼 계속 반영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SDG의 구체적인 측정, 촉진, 자금 조달 방식,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대안적 관점은 전통적 발전 접근법을 수정하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MDG, 새천년 발전 목표나 또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주류적 접근법에 대한 대응적 접근 방법의 언어와 관념들을 일부 포용했었고, 참여, 역량 강화, 이런 단어들, 그것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계속 지켜보고 또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지구정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지구정치 경제를 일으키는, 또 세계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브레튼 우드 체제, 세계은행, IMF, 그리고 WTO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다음은 지구 금융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경제 모델이 있었는데, 또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최종적인 승리, 또는 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루게 되면서 전 세계로 통합되게 되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이 또 세계 금융 위기로 2008년에 나타났었다. 그리고 IMF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었고, WTO, 무역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빈곤과 기아,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빈곤에 대한, 또 기아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대안적인 이 발전에 대한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주류 이론, 근대화 이론의 또 어떤 변용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더 구체적인 주제들, 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